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어쩌면 소셜미디어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한 판결에 대한 겁니다. 바로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이죠.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이 한 젊은 여성에게 메타와 유튜브가 그들의 플랫폼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지불하라고 명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더 엄청납니다. 마이너스 1,350억 달러.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단 몇 시간 만에 메타의 시가총액에서 사라져버린 돈이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87조 원이 넘어요. 월스트리트가 이 판결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딱 보이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떤 판결이었길래 시정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번 소송은 그냥 평범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수천 건의 다른 소송들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일종의 선도 재판,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 같은 거였거든요. 배심원단은 책임을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보시면 피해 책임의 70%는 메타에게, 그리고 나머지 30%는 유튜브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그냥 책임을 물은 게 아니에요. 두 회사가 악의, 억압, 그리고 사기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명시했거든요. 바로 이 특정 표현 덕분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일종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거대한 기업 소송의 한가운데에는 사실 한 개인의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개인적인 대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원고는 케일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의 삶을 보면 정말 어린 나이부터 이 플랫폼들에 노출됐어요. 불과 6살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고 9살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죠. 그리고 13살에 신체 이형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 17살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겁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건 이거였습니다. 케일리가 겪은 심각한 불안과 우울증, 신체 이형장애, 심지어 자해와 자살 충동까지. 이 모든 게 플랫폼의 중독적인 특성 때문에 생긴 직접적인 결과라는 걸 성공적으로 입증해낸 거죠. 아니 근데 그동안 비슷한 소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부분 실패했는데 이번 소송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아주 기발한 법적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는요, 통신품위법 제230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십 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철옹성 같은 방패 역할을 해온 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플랫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무적의 방패였죠. 자, 이전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유해한 사용자 콘텐츠를 문제 삼았죠. 결과는 당연히 230조 방패에 막혀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새로운 전략은 컨텐츠가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플랫폼 설계 그 자체를 공격했습니다. 이걸 결함 있는 제품이라고 본 거죠. 와, 이 발상의 전환이 230조라는 방패를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술 산업계의 담배 소송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1990년대에 담배 회사들이 우리 담배는 중독성 없어요 하다가 결국 중독성 있는 제품을 만들고 판 책임이 인정됐잖아요. 지금 빅테크가 딱 그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럼 배심원들은 뭘 보고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원고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정말 폭탄 같은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내부 문서부터 전문가 증언까지요. 이것 좀 보세요. 인스타그램은 마약과 같고 우리는 사실상 공급책이다. 이게 외부 비판이 아니라 메타 내부 직원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증거로 제출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증언대에 선 사람들도 쟁쟁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직접 나와서 8시간이나 증언을 했고요. 결국 수백만 명의 미성년 사용자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인스타그램 책임자는 하루 16시간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앱 기능들이 어떻게 슬롯머신처럼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중독시키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 기능들,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추천,
푸시 알림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편의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이 모든 게 사용자의 건강은 뒷전이고 오직 더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중독 유도 장치라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럼 이 판결 하나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한 회사가 돈을 물어주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업계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소송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만 1,600건 이상, 연방법원에는 2,300건 이상의 비슷한 소송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학교 구력 전체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쓰는 소셜미디어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우선 중독성 있는 기능들을 강제로 뜯어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처럼 앱에 경고 라벨이 붙을 수도 있고요. 나이 확인도 훨씬 더 까다로워지겠죠. 결국 이런 변화들은 수십억 달러의 합의금과 함께 기술 기업의 책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물론 메타와 유튜브가 이걸 그냥 받아들이진 않겠죠. 예상대로 두 회사 모두 배심원단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소셜미디어들, 그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의 시대가 과연 이 판결을 계기로 끝을 향해 가기 시작한 걸까요?